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군부에서 고위 장성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야, 이건. 시진핑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갈 때 다 됐구나 하는 것도 느껴요. 너무 장기 집권이야. 중국 정치에서 침묵은 끝이 아니라 전조일 때가 많습니다. 1월 말 제기된 장유샤 조사 관측과 관련해 지금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 그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장유샤는 여전히 중국 공식 직함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에서 장유샤에 대한 조사, 징계, 직무정지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 불참 여부에 대해서도 일정 공개 방식의 특성상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고위 군 인사의 일정은 항상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 발표 차원에서 확인된 조사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확인되지 않은 관측 또는 추정입니다. 일부 해외 중문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내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중국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반부패 조사와 숙청 사례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관측도 그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군 내부 인사 재편, 로켓군 및 장비 부문 숙청 흐름과 연결해 해석하는 부분도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말이죠. 로켓군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별도로 있듯이 로켓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공식 문서, 당, 발표, 국영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관측이 나왔나 하면 최근 중국 내 고위급 숙청 사례가 반복된 전례, 군인사 동행의 어떤 불투명성, 그리고 일부 행사 불참을 둘러싼 해석. 중국 정치 군사 엘리트 인사 문제는 외부에서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 부문에서는 어렵고요. 통상 공식 발표 전까지는 추정과 관측이 혼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현재까지는 공식 부인도 공식 인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 매체 온라인 중심의 하나의 관측이라 보기에는 거의 추측이죠. 추정, 내피셜.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이를 확정된 권력 이상징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추가 인사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군부 최근 숙청 흐름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데 어떤 상황이길래 그러나요? 이거 이제 말이죠.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군부에서 고위 장성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건국 이후에 아주 거의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문화대혁명 때도 이렇게 없었는데 군부에만 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식성에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면직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단순 부패 사건일까요? 아니면 더 큰 흐름일까요?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요. 먼저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입니다. 중국의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 핵심 부대인데 이게 말이죠. 이게 바로 시진핑이 정치연 계속 로켓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사드니 이런 거. 그래서 2023년 이후 사령원과 정치위원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교체됐습니다. 일부는 조사 대상에서 올랐고 일부는 한동안 공개활동에서 사라졌다가 뒤늦게 해임이 되었어요. 핵심 전략 부대에 칼이 들어갔던 점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시진핑 말이죠. 로켓군하고 해군을 가장 중시합니다. 다음은 리샹푸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 몇 달 만에 공식 수상에서 사라졌고 이후 면직이 발표됐습니다. 국방부장은 군 작전 지휘자가 아니라 대외 군사력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은 내부 정비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근데 리샹푸는 말이죠. 이 짱요샤보다 직급이 낮아요. 중국 정치 체제가 그렇습니다. 최근 숙청 흐름의 또 다른 특징은 무기 개발과 장비 조달 라인에 대한 집중 점검입니다. 군 현대화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만큼 부패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흐름 말이죠. 시진핑 집권 이후에 이어진 군 반부패 드라이브 연장선이 있는데요. 2010년대 중반에도 중앙군사위 부수석급 인사가 낭만 전례도 있고 이번에는 전략군과 첨단 전략 부분에 집중됐다는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핵심 전략 부대를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장비와 예산 라인이 점검되고 있으며 공식 발표 전 자명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군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중앙 권력이 군 통제력을 더 강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저는 우세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고위급 교체가 잦아질 경우 내부 안정성과 대군사 신뢰도는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잦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의 공식 발표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신호일까요?
이게 말이죠. 중국 정치에서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권력투쟁이나 이상징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정치, 군, 인사 시스템은 원래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고 조사, 징계, 면직 절차가 내부적으로 상당 기간 진행한 뒤에야 공식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이 그렇습니다. 보통 고위 인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발표가 아니라 자명입니다. 잠수 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져요. 네, 행사불참 그렇습니다. 공개활동 중단입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보면 이름이 보도에 사라져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에야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제일 무서운 데입니다. 당 중앙기울검사위원회, 포청천이죠 그야말로.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공식조사 발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침묵은 위기의 폭발이라보다는 절차의 전 단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발표 지연은 내부 정치적 조율이 진행 중인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는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시점, 표현, 수위, 문구 하나까지도 정치적 계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군 고위 인사의 경우에는 인사 안정성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 시점을 조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공식 발표가 없다는 사실은 아무 일도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확정적 위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발표했지 않습니까? 조사 중이라는 거. 그 자체가 아주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결과가 좀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중국 정치에서는 정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석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 바로 이겁니다. 인사교체, 직접 변동, 당 문건 변화가 뒤따른지 여부입니다. 중국 정치에서 침묵은 끝이 아니라 전조일 때가 많습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에요. 전조일 때가 많습니다. 장유샤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왜 중요한 건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 중국 이 당, 정, 내시형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죠. 참 이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지금 참 이상하죠, 그죠?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비일비재예요. 이 중국 특색적 아주 중국 특색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라에 별로 있는 게 없어요. 장유샤가 아직 중앙군사위 부주석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일관상 그렇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직함은 단순한 명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 같습니다. 근데 그 계기판이 그대로라면 엔진이 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엔진이 이미 꺼질 수도 있지요. 분명히. 그렇지만 단정할 수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 정치에서는 자리와 실권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내가 15년 동안 중국 외교관 생활하고 계속 20년 동안 계속 차이나 워치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말이죠. 명실상부한 것이 참 드뭅니다. 속다로입니다. 왼쪽 깜빡이를 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중국은. 그래서 왜 왼쪽 깜빡인데 왜 왼쪽으로 안 갔냐고 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중국 특색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중국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쿠데타 실패. 장유샤가 중앙군사위 부주석 직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시진핑이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크게 나오던데 정말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아주 뇌피셜입니다.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아주 큰 예를 하나 들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화국봉, 보거펑이에요. 마오쩌둥 사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지만 덩샤오핑 세력이 부상하면서 사실상 권력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밀려났어요. 그러나 한동안이 아니라 계속 당 중앙위원회 직함 유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겉으로는 자리에 남아있지만 실제 권력은 공갈빵입니다. 또 다른 애들도 1980년대 이후 실각한 고위 지도자들 있죠? 일정 기간 직함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명단에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치에서는 즉각적인 단두대보다는 단계적 퇴장이 더 흔하고요. 그리고 명의는 계속 놔두지만 허명만 있는 경우. 이게 중국입니다. 어쩌면 이게 포용 통합이에요. 그게 애국을 해줘요, 끝까지. 그래서 그렇다면 장유샤 사례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지금 말이죠. 이 낙관하면 안 돼요. 계속 시진핑이 장유샤한테 권력 투쟁에 밀렸다. 정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혀. 너무 중국을 몰라요, 그건 현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직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왜? 아무 문제 없이 직을 유지하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석 책임지를 위반했다 이거예요. 하극상 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겁니다. 하극상 용서할 수 없어요. 하극상은 특히 군에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내부적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게 큰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발표 순간까지는 평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행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직함이 유지된다는 것은 확정된 시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잘 중요합니다. 직함이 유지된다는 것은 확정된 시각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데미지는 입었어요. 상당히 데미지는 입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안전하다는 보증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에서는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개 활동 여부, 회의 참석 장면, 공식 보도에서의 언급 빈도. 그래서 권력의 변화는 종종 직함이 아니라 등장 빈도에서 먼저 나타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1인자보다 2인자가 더 셉니다. 참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뒤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셉니다. 베이징 칭화대가 더 인류예요. 베이징 상하이가 더 좋아요. 그리고 모든 성의 제1도시보다 제2도시가 셉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말입니다. 호텔에 딱 나타나면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앞에 사람이 제일 헤드십이고 리더십이지만 중국에서는 제 1인자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짜여샤가 여전히 계기판 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엔진이 멈췄는지 출력이 줄었는지는 앞으로의 공개 활동과 인사 흐름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중국 정치에서는 자리보다도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흐름입니다. 외신 보도와 중국 공식 발표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게 말이죠. 나는 실적주의니까 이제까지 실적을 봅시다. 외신 보도가 말이죠.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정확한지? 연이 거의 없어요. 특히 말이죠. 이건 이 말하면 정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만 말합니다. 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난 주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난 사실 근거로 입증할 따름입니다. 년 10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하고 그다음에 2023년 3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제1명령이 뭐냐? 일본인과 당 간부는 공산당은 일본인과 접촉을 금지한다. 접촉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슨 딥스로를 했다든지 정확한 추천이라든지 다 엉터리예요. 특히 일본발 뉴스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이제까지 맞은 적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맞은 적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일본발하고 특히 홍콩발. 아니, 그냥 무협지지, 그냥 삼국지고요. 그래서 외신 보도와 중국 공식 발표가 엇갈릴 때 무엇을 더 신뢰해야 되느냐? 자, 한마디로 이렇게 할게요. 속보를 믿을 것인가, 확정판을 믿을 것인가? 네, 믿는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요. 신뢰죠. 믿는다는 것은 종교, 신앙 대상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중국 공식 발표는 최종 판결문에 가깝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기후검사위원회가 조사를 발표하면 이 중앙기후검사위원회는 진짜 무서운 데입니다. 진짜 무서운 데예요. 그건 이미 내부 결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느리지만 확정적입니다. 발표가 나오면 그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앙기후검사위원회에서 조사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사실은. 이 짱여셔가 다행스러운 게 근데 중앙기후검사위원회가 조사 발표를 조사 시작했다 하면 100이면 100 다 끝난 겁니다. 아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기후검사위원회 소스가 아니에요. 중국 국방부였죠. 근데 만면 외신 보도는 전조 탐지기에 가깝습니다. 사실 많이 신뢰성이 없어요. 그동안 쭉 보면 한 5%? 7% 정도? 전부 다 그냥 과장이고 왜곡이었죠. 추측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신은 그건 있습니다.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방향성만 보여줘요. 공식 발표는 결론을 확인해줘요. 외신은 조기 신호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공식 발표는 최종 확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고요. 인사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는가, 직책이 바뀌었는가, 공개 활동이 중단됐는가, 이런 실제 변화가 쌓이면 외신 보도의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도는 외신, 확정성은 공식 발표. 중국 정치에서는 둘을 함께 보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모노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입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입체적, 동태적, 그리고 내시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중국이 약간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향후 중국 내부 권력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까지 중국 스크린 워치를 해보면 말이죠.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이건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2명, 3명뿐이 없어요. 구성원들이. 이건
19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에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예, 그 옛날 그냥 국공내전 때도 아주 비상시 때도 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성원들은 거의 더 정원에 다 있었어요. 거의 한두 명 아웃됐지. 근데 지금 과반수 이상이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례적으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야. 이건 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약간 비관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비관으로 보면은 이제 갈 때 다 됐구나 또 느껴요. 니 너무 장기 집권이야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지금 2027년 공산당 전체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7년 말에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생각해. 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리더십이 흔들린 것 같아. 그래서 현재 중국 권력 구조의 정점에 시진핑이 있어요. 군 통제 핵심은 중앙군사위원입니다. 근데 이미 권력이 완전히 집중된 상태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려? 그리고 짱요샤는 말이죠. 그야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아버지 때부터 동양이고 그리고 예, 같은 동지였고 그리고 2012년 집권했을 때 당 군사위 주석 시진핑, 당 군사위 부주석 쑥 부주석이죠. 짱요샤야. 그야말로 아삼육 관계야. 근데 이게 권력 균열에 저는 보였다고 봅니다. 이건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건 말이죠. 난 상당히 이번에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게 시진핑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상태가 좋지 않다 봐요. 처음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볼 때, 외신들이 다 이제 과장이었고, 망한다, 분열된다, 전쟁된다, 다 과장이었는데, 이전만은 말이죠,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로 이야기하면, 브루투스야, 시저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 관계야, 사실은요.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총구에서 나오는데, 총구 1인자가 시진핑이고, 2인자가 짱요샤였어. 2인자에 대해서 그래도, 아까 그때 발표가 뭡니까? 책임자를 위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렸다 이거예요. 항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가? 예, 둘간에. 그리고 둘째, 특정 라인이나 계파가 연쇄적으로 정리되는가? 만약 후자라면 권력 구조의 미세 조정 심을 수 있는데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체제 차원의 균열이보다는 통제력 재확인 단계로 보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51% 정도. 정리하면 다시 이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 내부 권력 지향이 크게 뒤집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의 방향은 더 중앙으로, 더 집중으로 흐르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경화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뭐든 그렇습니다. 간 경화증만 무서워하는데 경화되면 분들어져요. 그리고 장기 집권은 썩기 마련입니다. 아주 위험을 추정했다고 전반적으로 볼 때 49%는 지금 경보가 올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판단합니다. 중국 경제에 굉장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부동산 침체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말이죠. 중국 부동산, 먼저 기본적인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부동산 사유제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중국 말이죠. 부동산, 우리처럼 1가구 1주택? 이런 제한도 없었어요. 1가구 만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말로만 그냥 사회주의, 그냥 자본주의예요. 저도 베이징에 있을 때 이제 집을 샀어요. 외국인도 사요. 그리고 차익도 상당히 많이 좀 2배 더블돼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정말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데 건물은 말이죠. 얼마든지 상품방이라 합니다. 상품. 그래서 중국에 말이죠. 이게 현재 중국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그렇죠.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부동산 재벌도 많이 생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규제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 포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계자산의 60 내 70%가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 되었어요. 옛날에는 중국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 무조건 현금이잖아요. I love cash. 현금이에요. 수표음도 좋지 않습니다. 걔들은. 근데 현금 막 묻어놨잖아요. 황금하고 현금인데 이게 가계자산의 60 내지 70% 부동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중국 부동산 침체는 단순히 업황기 부진이 아니라 중국 경제 전체의 체력을 흔드는 구조적 변수입니다. 민심도 좀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가 됐기 때문에 도시민들, 상하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선 규모부터 보면 부동산과 건설, 철강, 시멘트, 가전 등 연관 산업을 포함할 경우 중국 GDP의 약
20 내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이죠, 철강, 시멘트 다 부동산과 관계되죠. 경제의 4분의 1가량이 이 부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겁니다. 아주 큰 겁니다. 이 엔진이 약해지면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과거 6에서 8%대에서 최근 5% 안팎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 점에 다시 한번 뒤집어 봅니다. 모두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말장생에 올라서도 한쪽 면만 보면 사나이가 아니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장생에 오르지 못한 데는 사나이가 아니지. 따오 장성 페이하환.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따오 장성 즉하니면 페이하환. 말량생에 올랐어도 한쪽 면만 보면 사나이가 아니지. 내가 그걸 데리고 나니까 나 같이 올라갔던 그 인밀보 국제부장이 너무나 그냥 찬성하던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G2, 어마어마한 거대한 게 계속 지금 40몇 년 동안 성장률이 5%가 뭐야 이게? 6에서 8%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5%로 낮아지는 것은 상당히 말이죠.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 자산 구조도 부담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려 중국 가계 자산의 60에서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도시민들은 80%, 대도시는 80% 육박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부의 효과가 약해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에 머물러 있거나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배경에도 내수 회복 지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4억 내지 15억이니까. 그래서 결국 현재 부동산 침체는 다시 말씀드려서 GDP 20, 30%를 차지하던 성장축이 약해지고 가계자산의 60, 70%가 영향을 받으며 지방재정의 30% 이상이 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거 말이죠. 이 부분, 이 테마를 참 잘 잡으셨는데, 이 질문을. 상당히 이게 이제까지 동방불패였어요, 중국이. 승승장구했습니다. 한 40년 동안 6에서 8% 경제 성장률.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 정도였지, 그동안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2%, 3%, 이제 1% 그냥 거의 연착륙했는데, 중국은 계속 성장했는데, 드디어 여기서 가장 큰 강적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성장률이 5%로 발표됐는데 이 수치가 실제 경제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이 말이죠. 경제 성장률 5.0%인데 이게 거짓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성장의 질과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냥 중국이랑 무조건 엉터리라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근데 질과 구성을 보면 이 수출 회복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제조업 투자가 증가했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떠받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부분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전체 GDP를 견인했기 때문에 5% 달성이 가능했다고 좀 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투자는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고 민간 투자 증가율은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말이죠. 중국 일반 인민들, 대중들한테 더 크게 피부에 와닿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 역시 팬데믹 이후에 반등했지만 과거 고성장 시기만큼 탄력은 아니었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 한때 20%를 넘기며 통계 발표 방식이 주정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큰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20% 넘었다. 이거 사회 불안 요인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부 주도의 성장 부정이 커졌다는 겁니다. 국유기업 투자와 공공인프라 지출이 확대되면서 성장률을 방어했지만 민간 부분의 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숫자는 5%이지만 체감 경기는 그보다 낮게 어떤 사람 마이너스로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지. 근데 사실은 5% 맞긴 맞아요. 근데 체감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민간 소비와 부동산이 강하게 회복된 결과라기보다는 정책적 부정과 이 특정 산업의 호조에 의해서 관리된 성장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것이 균이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경제 세력의 과거의 5%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에 어떤 리스크가 될까요? 이게 정말 크거든요. 중국은 유럽 전체 면적보다 2배 반 정도 거대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산동성하고 저 신장, 우르무치, 저기 하얼빈에서 저쪽 운남성,
완전히 다른 나라야. 근데 지방에 많은 것이 다 이양돼 있어요. 중앙 집권 체제지만 지방이 어떤 자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방 정부라 해서 우리는 뭐 그냥 도, 뭐 군, 뭐 이렇게 면단인데 중국에는 한 지방 정부가 한 나라만큼 더 크거든요. 중국의 25개 성과 자치구에서 우리 남한 영토보다 작은 성은 해남성하고 닝샤 해독 자치구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지방정부 부채를 단순히 빚이 많다로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진짜 문제는 규모보다 구조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와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부채를 합치면 GDP 대비 약 70에서 90% 수준까지 거론됩니다. 일부 보수적 추정은 100%에 근접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숫자 보면 이미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그리고 부채 100이야 100. 그럼 제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게 더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이 부채가 성장형 부채였기 때문입니다. 땅을 팔면 돈이 들어왔고 또 토지 매각 수입이 지방정부 재정의 30에서 40%를 차지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깔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지역 GDP를 키웠습니다.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뭐 포동신구 이런 식으로. 근데 빚을 내도 성장률이 6에서 8% 나오던 시기에는 감당 가능했어요. 계속 성장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동산 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한 애가 나올 정도로 식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20, 30년 동안의 중국의 성장의 핵은 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 미시 경제에 있어서. 근데 땅이 안 팔리니까 재정이 줄고 재정이 줄어드니 기존 부채를 갚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문제는 상당 부분이 단기 차입입니다. 단기 차입이에요. 짧은 만기의 돈으로 긴 인프라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빌려서 막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중국 내지 3년 내지 거의 5년입니다. 5년 이상 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럼 바로 위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국유은행 비중이 높아요. 중앙정부 통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국 중앙에서는 통제를 합니다. 조율해줘요. 근데 실제로 만기 연장 채무 재조정, 특별채 발행 등을 통해서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어요. 그래서 2008년 미국식 금융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부담이 생깁니다. 지방정부가 빚을 막는 데 집중하면 신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요.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역경기 부양 강도도 약해지고요. 결국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5% 성장을 유지하려면 과거보다 더 많은 정책 자원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말이죠. 중국의 100대 기업의 본사가 베이징에 몇 개 있을까요? 제일 베이징에 우리는 거의 다 서울에 다 있죠,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8개뿐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방에 분산되어 있어요. 상하이 절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어디 서울로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은 그 각 지방, 굵직굵직한 지방들, 특히 동부에 있는 경제발전 지방들을 이게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 버리면 말이죠. 상당히 중국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나락으로 이제 서서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또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터질 폭탄은 아니에요. 대신 중국 경제의 허리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하고 가깝습니다. 걷기는 합니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빠르게 달리기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비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빠르게 달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워지는 구조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통찰 분석합니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하고 직결되는 거죠?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푸느냐입니다. 먼저 이제 기회 측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기지입니다. 글로벌 전자제품 서버, 전기차 생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기차 생산 어마어마하죠. 전자제품도 어마어마하고요. 발전 속도 빨라요. 근데 만약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서 내수를 끌어올리면 IT 생산과 전기차 생산이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나 충전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배터리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0% 안팎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뭐 하이닉스, 삼성 40% 안팎 차지해요. 반도체는. 스마트폰, 가전,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스마트폰은 약간 맛이 같지만, 하여튼 데이터 센터, 가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말이죠. 실제로 과거 중국 내 IT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이 늘어날 때 한국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도 빠르게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수요 회복 효과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담이 등장합니다. 중국식 경기 부양은 단순 소비 진작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습니다. 단순 소비 진작이 아닙니다. 항상 중국은 이렇게 항상 복선이 있어요. 모노로 안 갑니다. 항상 쌍이 있어요. 따라하는 게 있어요. 항상. 산업 육성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보조금과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투입합니다. 그래서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가능성도 크든지 아니면 투입하고 지금 시작 중입니다. 분명히 투입할 겁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특히 이미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메모리는 당장 기술 격차가 있지만 후공정, 장비, 범용칩 영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이 수요를 늘려 우리 산업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국 산업 강화 정책이 더 강해지면서 경쟁 압박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중국이 돈을 풀 때 소비를 키우는 건가 아니면 자국 기업을 키우는가,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중국의 변수는 무엇인가요? 2026년 상반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중국 변수를 한 가지로 압축하면 중국 내수 회복의 강도, 더 구체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안정 여부와 그에 따른 소비 투자 회복 속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고요.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0% 안팎이 중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홍콩 합치면 더 많아요. 거의 27%입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기계류 등 중간재 비중이 큽니다. 중국 내 생산과 소비가 살아나야지 한국의 수출도 본격적으로 회복됩니다. 첫 번째 핵심 변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는 흐름이 멈추고 안정 국면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안정되면 지방정부 재정이 개선되고 인프라 투자와 소비 심리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변수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방식입니다. 단순 소비 중심이라면 한국 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통해서 자국 반도체, 배터리, 철강 기업을 더 키우는 방향이라면 가격 경쟁이 심화돼서 우리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이 이미 50% 이상인 상황에서 추가 증설이 이어지면 공급 과잉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중 갈등이 전개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큰 건데요. 기술 통제나 관세 갈등이 다시 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중국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그 수요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첨단 공정, 배터리, 소재 등은 지정학 변수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을 포함한 내수 경기의 실질 회복 여부입니다. 가장 큰 중국 변수는 부동산을 포함한 내수 경기의 실질 회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5%인지 4%인지 뭐 3%인지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소비와 민간 투자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정부 투자, 주도 투자에 그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숫자상의 성장이 아니라 체감 회복에 성공하느냐가 우리 수출과 기업 실적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이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도였던 걸까요? 이건 계속, 일본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주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해서 용기 백배해서 다시 독도는 일본 땅, 다시 떠꺼낸 것은 이 단순한 외교 메시지라기보다는 일본 국내 정치 맥락에서 있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족해줘야죠. 이렇게 일본인들한테.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 독도, 즉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문제는 실제 정책 변화보다는
상징성과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 일본 정부는 오래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 입장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외교 청사나 정부 문서에 반복적으로 명시해왔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 곧 새로운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누가 어떤 시점에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가 정책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했어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양심이 없어요. 한국은 대책이 없습니다. 일본의 망언은 이미 망언 수준을 넘었습니다. 아니 같은 우방국으로서 돌려달라. 이건 적국이나 적성국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망동으로 치닫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치떨리는 배신감과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어이없는 일본의 행위에 더욱 어이없는 것은 우리 지도층 일부의 패배주의에 함몰된 지나친 저자세예요. 맨날 말이죠. 수십 년간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독도를 분쟁이지 이렇게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아야 조용한 외교, 실행 없이 검토해야 추진 중 따위의 상투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도 무의미하고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이 말이죠. 자신의 사유지를 뺏으려고 할 때도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의 주장을 감정적 대응으로 매도하면서 주구장창 조용한 교제만을 읊조리고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큰 섬이에요. 왜냐?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독도 관할 해역은 남한 육지 전체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게 배꼽이에요, 배꼽. 그래가지고 배가 전부 다야.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부동산이에요. 맨날 사유재산만 생각하는데 국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지역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국제법적으로 볼 때요. 저 법학박사입니다. 해양법 전공했어요. 이게 진짜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독도는 남사군도와 센카쿠, 오키노도리와 북방 사계 도서처럼 분쟁 도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거 분쟁 도서 아니라고 우리 막 주장하는데 이미 국제적으로는 이 디스피티드 아일랜드가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국내 절차법과 달리 설사 일본이 독도 영유를 주장하며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제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국내법은 소송이 응해야 되죠. 그죠? 응해야 됩니다. 소송하면 그 소송이 응해야 돼요. 국제법은 달라. 한국이 응소만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국제 절차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국제 절차법 원칙이고요. 어떤 땅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선점이론이 적용됩니다. 선점이론은 해당 지역을 점유의 의사를 갖고 이거 우리 땅으로 하겠다. 의사 가져야 됩니다. 먼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그 땅의 영유권을 갖는다는 이론입니다. 실효적으로 지배합니다. 즉 국제법상으로는 사실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만 확실히 강화하면 영유권의 주체가 교체되는 상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그냥 독도를 이렇게 맞대응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국제재판사무소가 일본 편을 들어주면 우리 독도는 잃는다. 그건 다 무식한 소리고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응소하지 않으면 돼. 우리 독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독도에 대해서 갈수록 돌을 더하고 있는 일본의 마음과 망동에 대해서 몇십 년 캐캐묵은 레포트로 끌고 가려면 저자세, 조용한 애교, 가만히 있자, 묵묵부답. 이거 큰일 납니다. 즉 당연한 우리 땅 독도인데도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 없이 미지근한 당부, 부탁만 하면 자칫 국제법상 묵시적 승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또 이게 국제법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백과 마찬가지예요. 국내법과 다릅니다. 국내법에는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그건 자백 아닙니다. 근데 국제법에는 가만히 있으면 묵비권은 바로 묵시적 승인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도 없지 않은데 바로 그 때문에 중국이 말이죠. 국제법을 몰랐어요. 이랬습니다. 아까 유구 있잖아요. 류큐군도 130여 개 일본이 먹으면서 원래 류큐가 중국 관할이었거든요.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일본이 자꾸 이게 오키나와 내놔라는데 오키나와는 자기 나라 땅이다 내놨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묵시적 승인해버렸어요. 그 묵시적 승인입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서. 국회에서 말이죠. 1년 전에 총리에 대한 질문, 야당 의원,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할 때 왜 가만히 있냐고 질문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발하던데 그거 어마어마한 나쁜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묵시적 승인입니다. 국내법, 국제법을 잘 모르는가 몰라도 그건 바로 묵시적 승인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3년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큰 흠결입니다. 뭐 고의로는 보지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딱 두 가지.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승인, 나무 땅이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측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면 응수를 안 해버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참 중요한 포인트죠? 독도가 한국 땅인 명확한 증거와 동해가 아닌 한국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이 코리아하고 시가, 그러니까 코리아, 영어로 코리아하고 시가 같이 쓰면 코리아를 한국이 아닌 동으로 읽는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5천만 국민 모두가 집단으로 귀신에 홀렸던 것인가요? TV 뉴스의 앵커와 전문가들이 시 오브 코리아 또는 OREA 아니면 뭐 코리아 걸프 표지된 서양 고지들을 가리키며 보세요. 여기는 동해로 적혀있어요. 와,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시청했어요. 저도 시청했어요. 근데 왜 그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적혀있어요. 이렇게 코리아시로. 이스트시 없습니다. 이스트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코리아시, 시 오브 코리아, 걸프 오브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와 필리핀 동쪽 바다는 아일랜드해예요. 아일랜드하고 영국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바다는 아일랜드 측에서 동해라 안 부르고 아일랜드해야. 필리핀 동쪽 바다는 필리핀하고 괌하고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맞은편에. 필리핀 동해를 안 해. 필리핀 해라고 불러요. 한국의 동쪽 바다는 왜 동해입니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서자 홍길동보다 못합니까? 그래도 홍길동 아버지를 같은 성씨의 홍대감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해를 성씨가 완전히 다른 동해, 일본의 별칭으로 부르며 그것을 동해로 불러달라고 울부짖고 있으니 이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걸프 오브 코리아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언제 때냐면 1870년 대영 제국 제임스, 아직 옛날도 아닙니다. 제임스 힐드 대영,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수석 지도 제작사입니다. 그걸 1873년이야. 자, 보세요. 대마도. 자, 걸프 오브 코리아. 한국의 만이야. 그리고 이 대마도 보세요. 이거 스트레이트 오브 코리아. 코리아의 해협. 대마도 같은 초록색 돼 있죠? 그리고 한중간의 바다는 뭐입니까? 코리안 아치페라고. 한국의 군도. 그러니까 한일간의 바다, 이 남쪽 바다, 그리고 한중간의 바다 전부 다 한국에서 돼 있잖아. 근데 이걸 동해라 읽으면 되나? 안 되지. 뭐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해가 우리나라의 고유명사라는데 이거 아니잖아. 중국에 다 동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베트남 다 동해에, 일본도 동해야. 이쪽 뭐야? 전 세계 모든 섬에, 모든 반도에, 모든 대륙에 동은 다 동해라 하지. 동해라면 무슨 특정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공을 막론하고 특히 이 동아시아에서는 자국,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동쪽 바다를 국내에서 동해라 부르는 해역이 여러 곳입니다. 우선 명확히 해둘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에 관한 분쟁은 양측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동해인데 우리가 동해라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대한민국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동쪽 바다는 동해고 남쪽 바다는 남해고 서쪽 바다는 서해야. 근데 나라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특정이 되지.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해왔어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등 극히 드문 경우를 제하면 해양 세력은 내륙 세력을 압도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렇잖아요. 일본 그렇고 21세기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양의 잠재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고요. 바다는 무한한 자원과 전략적 역량의 원천으로 부각되어 있고 세계가 갖고 온 해양 영토 확보에 매진하고 있어요. 아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한심한 게 우리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 속에는 나라의 영역을 바다와 하늘을 포함하지 않은 물의 넓이, 즉 육지 영토로만 인식하는 착시 현상이 관습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바다 면적은 남한 육지 영토의 10배에 달합니다. 10배에 달해요. 지금 우리 남해라 부르는 것도 대한해협이에요. 다 합쳐서 이게 뭡니까? 한일 간의 해협이에요. 한일 간의 바다고요. 그래서 한일 간의 바다 면적은 남한 육지 영토의 10배에 달하는 105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 12대 큰 바다이자 세계 3대 빅걸프예요. 지금 독도하고 왜 한국해 왜 중요하냐? 자, 섬은 뭡니까? 섬은 고지입니다. 자, 섬은 바다 위에 솟은 고지 맞죠? 독도는 한국해란 바다 산맥
이외에 솟아있는 한국의 고지입니다. 고지를 지키는 일은 그 바다 이름을 동해 아닌 한국해로 바로잡는 데 시작되지 않을까요? 한국해 안에 독도가 있으니까 그거 한국 아니에요? 근데 동해, 뭐야?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 사실 일본 해니까 일본 해 안에 있는 다케시마 이게 매치가 되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는? 이게 분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은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한 게 이루어집니다. 삼봉 정두전 선생 말이고 공자 말씀이죠. 정명은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요. 정명은 사실에 대한 존중입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세상을 바로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명, 즉 이름을 바로잡는 일을 꼽았습니다. 이런 이름이 바르지 않는 용어 사용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이름 때문에 지금 말이죠. 한국에 아까 보세요. 모든 지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호, 해바라기,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억 배 더 가치 있는 지도 보여드릴게요. 시 오브 코리아, 걸프 오브 코리아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맨날 말이죠. 이제까지 15세기, 16세기에 무슨 오리엔탈 시, 이스턴 시, 코리아 시, 맨날 동해. 그걸 오리엔탈 시가 무슨 동해야. 그거 동방해지. 그거하고 이 18세기, 19세기 이걸 완전히 딱 블라인드 쳐버렸어요. 얼마나 많은데. 자, 말씀드릴게요. 동해는 말이죠. 보세요. 동해는 일본의 별칭입니다. 일본 사전에 있어요. 내가 저런 거 아니잖아. 동해는 일본의 별칭, 동해. 자, 이름 뭡니까? 이름 보통명사예요. 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 뭡니까? 고유명사야. 동해지방. 그 동해도의 약칭. 일본에 이칭돼 있잖아요. 이게 일본 일본 디지털 대사전 소학관에서 나올 거였고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예지현. 그다음에 지다반도의 서안을 동해라고요. 도카이. 그리고 이 동해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또 정말 일본 익히 사진은 일본국의 미칭이야. 일본국의 아름다운 칭호야. 그건 뭐야? 근데 동해로 해달라고? 이상하잖아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진짜. 그죠? 안 그래요? 독도는 우리 땅을 펴면 안 돼. 만약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데 그 말이 엄청 나쁜 말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 한국과 일본 땅, 일본과 한국 땅이라는 땅이 공유 아니야? 독도는 한국 땅 해야지. 왜 독도에 한해서는 그냥 독도만 빼놓고 독도는 우리 땅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배꼽만 배가 우리 한국해라 해야지. 이게 한국 땅이지, 배꼽도. 안 그래요? 동해가 고유명사가 아닐 뿐더러 일본의 별칭이라는 점은 사실인가요? 일본은 말이죠. 다 동해지방에서 거의 다 살아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전부 다 동해지방이라고 그래요. 도카이라고. 이쪽 일본의 그 관서지방에는 5%뿐이 안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분명히 해주어야 할 점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양치 국내에 사용하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명칭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명칭이 아니라면 동해나 부르든지 무슨 해나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명칭이 문제면 자기 국가 이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로 동산 인도로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죠? 등기가 됩니다. 자기 명의로 해야지, 그죠? 물건은 인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 되고. 근데 바다는 그 나라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 명인의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명인방법이라 했어요. 민법에 있는데,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이름을 새긴 자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은 치입니다. 아주 엄청 좋은 나무 있잖아요? 아주 비싼 나무? 거기다가 껍질 벗겨가지고 자기 이름 새기면 그 사람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 노르웨이에, 아일랜드에, 타이만, 멕시코만, 오만만 등 특정 국가의 국가 이름이 붙은 마다나 만에 관할 건 대부분 그 국가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 1월 달에 멕시코만을 아메리칸만으로 고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필리핀에, 노르웨이, 타이만은 말이죠. 태국만은 타이만의 95%가 태국 거예요. 필리핀에도 80%, 노르웨이가 60%, 아일랜드에도 58%, 조그만 나라인데도 60%가 오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가 일본해잖아요. 우리가 동해라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습니다. 한국해 동해로 부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순간 독도는 물론 연해를 위해서 대한해협, 한국에서는 남해로 칭합니다. 이 대한해협이에요. 이 남해는 어디냐면 제주도 이남을 남해라 해요. 원래는 영문 위키백과에서 놀리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남해로 한다고. 대한해협이야. 있잖아요. 부산에서 저 목포까지 제주도 북쪽 전부 다 대한해협입니다. 그래서 남한 육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을 전체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은 우리나라를 뭐라 했습니까? 동국이라고 불렀어요. 동국이라고. 일본인들은 자꾸 동해라고 불렀어요. 이건 말이죠. 중국 고등학생도 알더라고.
고단순도. 너희는 한국은 옛날에 동국이었고 일본은 동해로 불렀다고. 그래서 더구나 1880년대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고조되던 시기는 일본의 2층에서 일본의 별칭에서 대일본 제국을 미화하는 미층으로 생각됐습니다. 아름다운 층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됐느냐? 이 11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의회 일제는 한국의 고유 지명을 별 의미 없는 동서남북 방위 개념으로 바꿔서 백악을 북악으로, 삼각산을 북한산으로, 목멱산을 남산으로, 그리고 각 군에 있잖아요. 뭐 군남면, 군북면, 군서면 많을 겁니다. 군북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다 이름을 한국해를 동해로, 대한해협을 남해로, 황해를 서해로 변조했어요. 이로써 동해는 일본의 별칭이자 일본의 지배한 식민지 한반도의 동쪽 바다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 명칭으로 굳어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즉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한국해는 일본해로 변조되었고, 그 결과 한국해의 독도는 일본의 닭기침으로 바뀌었어요. 일본이 한국해를 일본어로 바꾸는 동안 우리는 거꾸로 고유명칭인 한국해에서 방위 개념이자 일본의 별칭인 동해로 퇴보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5년 전에 이걸 처음 썼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이건 우리 국가적으로 백인무이한 거 아닙니까? 동해를 한국해로 부르자. 그리고 그 많은 지도들, 이게 1907년 6월 대한제국 때 대한해 돼 있죠? 대한해. 그쵸? 돼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대한제국이잖아요. 조선 아니었잖아요. 대한제국을 식민 통치했어요. 그럼 계속 대한해 놔두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봐요. 모두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 보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한해 반도의 식민지의 동쪽에서 동해 이렇게 한 거야. 응? 그리고 남해 해버리고 서해 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황해 있지 않습니까? 황해. 많은 사람이 이 황하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죠? 황해가 아닙니다. 황해도에서 나왔다요. 프랑스 지도 1732년에 댕빌이 작성한 지도에 보면 딱 나와요. 이 황해는 황해도, 조선의 황해도에서 땄다. 황해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황해. 그런 겁니다. 현재 일본해라는 명칭이 정착된 과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왔나요? 보세요. 지금 서양 제작 지도 1600년에서 1900년까지 300년 동안 하해간 바다 표기 일람표입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2000여 점의 실물 지도, 목록만 있는 것은, 보니까 목록만 있고 실물 지도가 없는 것은 빼버리고요. 실물 지도만 딱 해가지고 실제 교차 검증해서 한 것이 한국해가 한국만 135점을 포함해서 318점이 되고요. 일본만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나싱. 일본에는 232점, 동해는 0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언제 일본해가 확 늘었느냐? 1851년부터야. 그러니까 1840년대까지만 해도 서구 지도에는 시 오브 코리아나 걸프 오브 코리아가 대세였습니다. 압도적 대세였어요. 근데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국적지위가 상승하면서 서구 지도 제작자들 사이에 시 오브 재팬 표기가 급격히 확산됐어요. 232점 내에서 207점이나 돼 있어요. 50년 동안 확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만인 것은 이 선행학자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해양법, 독도 맨날 하면서 왜 1701년부터 1850년까지는 그 황금씨는 걸프 오브 코리아를 왜 본체 많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맨날 동해로 번역해 왔어요. 진짜 동해에 있을 시는 나싱이었어. 하나도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동해가 통일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특성될 수 있어요? 하나 있어요. 동쪽의 바다. 이스턴 시. 동해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죠? 이스턴 시. 동양의 집. 마레 오리엔탈. 메르데 오리엔탈. 이게 오리엔트가 무슨 동해야. 동양의 집. 근데 우리 맨날 동해로 번역한다, 이것도? 그리고 맨날 지리상 발견, 아주 과학기술, 그리고 해양수술이 발달하지 안 됐을 때 1600년대만 맨날 이야기해. 그리고 1700에서 1850년 싹 빼버려요. 완전 블라인드해. 뭐야,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도대체? 나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이럴 때문에 화가 나서 내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1929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국제수로기구가 전 세계 해양 명칭에 표준 해양의 바다와의 경계에 축판을 발견하며 재팬 시를 채택했어요. 왜? 그때 조선이 없잖아, 대한민국이. 당연하죠. 국제수로기구는. 그래서 재팬 시야. 당시 한국 일제강점기하에
있어 국제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회라는 명칭은 국제표준에서 제외됐습니다. 동해라는 말 없었어요. 일본 국내에서 그냥 너희들 동해라 불러. 동쪽에 동해, 남해, 서해 그래가지고 그냥 동서남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1929년에 이 결정한 이후 전 세계 지도 시작들에서 권위 있는 기준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일본의 단독 폐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명칭 문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참 희한한 게 1992년 한일 간의 바다 영문 표기를 왜 이스트시로 확정했는지 모르겠어. 난 도저히 모르겠어. 우리 협상할 때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기서 재팬시 하면 우리는 코리아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해. 그것도 하나 더 문제는 시오브 재팬과 변기도록 노력해왔어요. 이 과정에서 동해를 고유명칭으로 오인했어요. 무슨 동해가 무슨 우리 고유명칭이야? 아니야. 전 세계 다 동해라고 그래.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성경에도 저 서해 쪽에는 동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유럽에서 동해라고 하고요. 아니야. 동해가 너무너무 안 해. 그래서 이스트시 표기에 집중하는 데 영향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 경계에 위치한 바다의 명칭을 국내 지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우물한 사고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국가 간 경계에 위치한 바다를 국내 지명으로 표기하면 안 알아주지. 이스트시는 방위 지명이잖아요, 그죠? 그 바다의 지리적 위치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막연히 동쪽 바다라 의미에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반면 시오브 재팬은 국명을 결합함으로써 일본 인근 해역임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일본 욕만 해. 우리가 바보짓 해놓고는. 내가 제3자 입장에서도 일본 편 들어주지. 동해라면 어떻게 알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한국해라는 고유명칭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상황에서 일본의 아래도 더 한심한 게 일본의 아래에다가 변기해달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덮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지도에서 소수의 지도에서 이스트시 딱 돼 있어요. 시오브 재팬 밑에 이스트시는 만세 부르고 있고 참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독도가 다케시마로 대한해협이 이스시마 해협으로 알려지는 현실 속에서 국적 불명의 동해를 찾겠다는 것은 역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해를 동해로 부르자는 주장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리퍼블릭 오브 동나라로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 그래? 한국해를 동해로 부르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국명을 빼놓고 말이죠. 동나라에 우리가 동나라입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대목에서는. 양해해 주세요.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나 항해 자료 가운데 코리아시로 표기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국가별 한국해 항만 지도가 이렇게 총 목록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해보다도 말이에요. 한국만.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한국해는 하나의 은메달입니다. 한국만은 내해예요. 내해야. 자기 거야. 영일만이죠, 영일만. 우리 바다지 않습니까? 이게 내해라고, 역사적 만이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 올림픽 할 때 말이죠. 금메달 많은 게 최고지 않습니까? 은메달이 100개, 200개, 300개 있다 하더라도 금메달 한 개 있는 나라에 뒤지잖아요. 근데 금메달이 우리는 135개나 있고, 일본은 0입니다, 0. 한 번도 재팬만이라는 그거 없어요. 아까 봤죠? 1873년에 대영 제국에서 걸프 오브 코리아. 그쵸? 한국에 만돼 있잖아요. 소위국 조사까지. 제가 이게 한국해 최초 표기지도하고 일본의 최초 표기지도인데 우리가 계속 더 앞서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1647년에, 일본은 1774년에, 네덜란드는 1670년에, 영국은 1710년에, 영국의 최초 지도 표기는 거의 100년, 90년 이후에 나왔어요. 시오브 재팬. 프랑스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한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20, 30년 후에. 이게 지금 제가 한국해 1 고려의 바다 코리아시 일단 좀 시판되고 있고 지금 한국해 2 지도의 바다 코리아 시 앤드 걸프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지도 15개를 내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하나가 이게 최초 공개되는 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희귀 지도도 많습니다. 한 번 보는데 거의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사실은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위에 해바라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놀랄 겁니다 여러분. 해상도도 참 좋습니다. 이게 시 오브 코리아 돼 있죠? 자 1737년 벨랭이라고 이게 프랑스 루이 14세 15세의 왕실 제작고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벨랭 시 오브 코리아 돼 있죠? 그죠? 동쪽에 딱 그냥 서해끝까지 코리아의 바다. 그리고 이게 이 지도로 보면 맨날 우리 대륙만, 북방 영토만 봐. 만주도 우리 땅이죠? 맞죠? 거의. 그렇잖아요? 압록강 도망가 이북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지도 보세요. 어마어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우리 국내에 말이죠. 경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옆에 황해도. 바로 옆에 있어요. 황해도. 이게 선명이 돼 있어요.
황해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딱 돼 있고요. 자, 이게 이제 프랑스 1737년 지도입니다. 자, 이건 이 지도 정말 구하기 힘든 겁니다. 이게 러시아 지도입니다. 1734년 이반 길로프, 페테스부르크. 이 지도는 18세기 초 러시아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만든 최초의 관찰 지도첩이며 그 중심에 한국해라는 명칭을 당당히 새겨 넣음으로써 한해간의 바다가 대한민국 해양 영토라는 사실과 세계사적 정통성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물증 고물지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돼 있잖아, 이렇게. 딱 중심에 딱 돼 있죠. 러시아에서 동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도 있습니다. 어디 지도했게요? 어디를 표시했게요? 그래서 바로 오츠크해입니다. 오츠크해는 러시아에서 볼 때 자기 동해거든, 쪽이거든. 그래서 동해라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한일간의 바다에는 한국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희귀 지도고 제가 이게 지도 샀는데 찾아가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3일 동안 제가 이 혼술 마셨습니다. 자, 이게 한국 최초로 공개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 그리고 학자들, 논문, 없어요. 이런 지도. 없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골포덱 코리아. 한국만, 홈만 헬리스, 뉴렌버그인데요. 1749년 프로이센 왕국 제작 지도예요. 한국만으로 한국만으로. 근데 이게 역시 독일 사람들이라서 아주 그냥 꼼꼼해. 지도 중에서 있죠. 이렇게 명칭을 아주 자세하게 다국적 용어로 내가 쓴 건 처음 봤어요. 참 귀한 지도야. 그래서 까오리 꼬 시브 레즘 코리아 고려국 또는 코리아 한국 제일 첫째 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골포 데 코리아 레즘 코리아 떼꼬 짜인 한국만 코리아 왕국 그리고 조선 두 번째 줄. 그리고 꼬도 만초 솔로호 꼬룸 레즘 솔고 타타리스 만조를 타타리로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돼 있죠? 거기 무슨 이스트 시가 어디 있고 재팬 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건 코리안 시 오유 그냥 한국의 해 코리안 시 1775년 윌리엄 패단 런던이에요. 조지 3세 왕의 지리학자 윌리엄 패단이 1775년에 제작한 이 지도는 영국 왕실의 권위가 뒷받침된 국가 공인 기록입니다. 이 지도는 그 중심에 새겨진 코리안 시 영국이에요. 대영제국의 지도입니다. 코리안 시. 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지도. 어떤 명화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이게 뭡니까? 이렇게 태그가 다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지리인식의 표준이 한국의 바다야. 선포한 소중한 기록물입니다. 그 다음 이거 아름답죠? 진짜 아름답죠? 이 코리아 걸프. 1790년 토마스 보엔. 영국 18세기 영국 지도학의 명가입니다. 토마스 보엔. 3대째 계속 지리학 왕실의 지리학입니다. 그리고 대영제국 이것도 프랑스까지 전부 다 두 개 왕실의 이 지도학자인데 지도 전문가인데 수석 지도 전문가죠. 한일간의 바다를 한국이 내해나 다름없는 내해입니다. 코리아 걸프 진짜 걸프 아니에요? 걸프 맞잖아요. 걸프단에 원팍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코리아 걸프로 인식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사료입니다. 한국 최초 공개입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해상도 너무 좋죠 이거. 해상도 너무 좋죠. 마레 꼬레움 1792년 홈만 에르반 뉴른베르크에서 18세기에 독일 지도 제작의 명가 호만 후계자가 제작한 지도로 이 지도는 유럽의 표준 시책에서 한일간의 해역 이름은 이미 한국해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해 줍니다. 지금 이거 전시되어 있어요. 저게 뉴른베르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한일간의 해역을 한국의 고유한 영예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그 많은 학자들, 그 많은 언론인들 선택적 문맥? 선택적 침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결정적인 자료 아니야 이거? 이걸 말이죠. IOC에 내놔야지. 마레꼬리움이 그리고 전부 다 IOC IHO 그 위원들 전부 다 독일 아니면 영국 아니면 미국 사람인데 그러면 당장 그냥 한국해로 됐을 거 아니야. 무슨 독도 분쟁 무슨 뭐가 필요 있어요. 다 전부 다 독도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바다 전부 다 대한민국 바다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거 발견하면서 한 열흘간 내가 기분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거 좀 국보급이죠. 그야말로.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죠. 자, 미국이 건국이 언제 됐습니까? 1789년이야. 미국 건국 3년 후에 이렇게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측근이자 유명 지도 제작가 아모스 누리틀이 제작했어요. 한일간의 해역을 소익조사 오브까지 대문제라고 표기해서 시 오브 코리아, 한국의 바다. 자, 보세요. 동북아시아의 모든 해역 이름보다 가장 크고 분명히 나타냈죠? 우리 국면보다 더 커. 시 오브 코리아가. 미국이라면 그냥 맨날 미국도 미국에서는 하면서 왜 이걸 안 보여? 결정적 아닙니까, 이게?
미국에서 시오부 재팬은 23년 후엔 1815년에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비교해봤어요. 조지 워싱턴 때 미국의 미합중국 지도를 보니까 더 허접해. 이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고 얼마나 안 멋있죠? 이거 예? 왜 이걸 왜 안 보여? 그다음 이거 참 아주 간단하죠. 이것도 예? 그냥 코리안 씨 그냥 아주 간략하겠지만 아주 확 눈에 들어오죠. 이것도 대형 제국이죠. 프랑스 교육자자 지리학자인 알토지우스 골티에가 런던에서 1799년에 제작한 아시아 지도 일부입니다. 한반도 일본 열도 사이의 핵을 그냥 코리안 씨 끝! 하우키로 했죠? 그냥 한국해야 그냥 한국의 바다야. 그냥 한국 바다 끝! 뭐 시오브 코리아도 아니고 코리안 씨! 왜 이건 그리고 보세요. 밑에 ST of 코리아 이것도 대한협의잖아. 전부 다 도배잖아. 도배. 다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돼 있잖아 이렇게요. 다 돼 있잖아 이렇게요. 표식 다 돼 있잖아. 조선해야 1810년 이게 다카시 카키아스 이 1810년에 완성한 신정만국 전도는 말이죠. 이 1868년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19세기 전반 에도 막부 일본 공식 지도입니다. 공식 지도야. 이 지도에는 한일 간의 바다는 조선해고 일본의 동쪽 바다가 대일본이에요. 일본의 동쪽 바다가 왜 그럴까요? 누차 말씀드렸지. 일본의 서쪽에는 인구가 5%뿐이 안 됩니다. 다 동쪽에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태평양을 향해서 이 등을 돌리고 돌아 누웠어요. 이쪽입니다, 다. 그래서 대일본에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서쪽은, 일본 서쪽 바다는 또 고기도 안 잡혀. 다 이게 우리 한반도 동쪽에 다 집중돼 있지. 그리고 자, 서양의 배들이 쭉 갈 때 이걸 지나잖아요. 그럼 이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 누가 알게 동해입니다. 아마 맞아 죽으실 거야. 한국 해아니면 일본 해라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동해야 동해긴. 그래 조선해야 그 당시 더 발달되었지, 더 선진국이었지, 동쪽에 인구도 많지, 고기도 많이 잡히지, 고래가 또 많아, 고래가. 그러니까 다 조선해. 그래서 19세기 일본의 관찰 지도에서 한반도 동해를 따라서 조선해가 표기됨에 따라 일본의 지도에 일본의 지명이 표기 비율은 낮아지게 됐어요. 이 지도의 조선해 채용의 영향으로 그 후 45년간 계속돼서 일본에서 조선해 표기의 다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냐면 국가 공인, 일본국 공식 지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됐잖아요? 이게 발해돼 있죠? 발해돼 있고, 조선으로 돼 있고, 대일본으로 돼 있잖아요. 결정적이죠, 이거? 결정적인 거. 야, 이거 대단하죠? 이 지도는 1821년 미국 보스턴 커밍스 앤 헐리우드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며, 당시 서구의 지리학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너무 선명하죠? 걸프 오브 코리아, 한국의 만, 그리고 스트레이트 오브 코리아, 한국의 해협,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한국의 영향권을 아래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1821년 이후 다 공개돼 있어요. 왜 이걸 못 본 채 해? 그래 쓸데없는 동의라고 왜 하고 있어? 어떤 비판을 받아도 이건 변명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이거 시 오브 코리아 딱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요동까지 대한민국이죠. 저 육지 영토만 보지 말 육지 영토 좋고요. 우리 바다 영토도 중요합니다. 시 오브 코리아. 필라델피아의 저명한 지도 출판인 존 그리거가 했고요. 아주 일본의 국호보다 더 선명하죠. 일본 국호 잘 안 보여요, 그죠? 일본 잘 안 보여. 시 오브 코리아. 남쪽 해역 또한 스테이트 오브 코리아. 해역 전체가 한국의 명칭 체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옛날 아닙니다. 1830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 중요한데, 미국 하원의 공식 지리학자예요. 그리고 미국 정지리학자의 권위가 남긴 기록물로 그 중심에 시 오브 코리아라는 한일 간의 해역 명칭이 역사적 정당성이 19세기 미국 사회에 확고한 표준이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동해를 청해로 부르자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막 그냥 청해로 하자고. 이게 왜냐면 2002년도에 일본의 초등학교 교사가 청해로 하자 하니까 그것 따라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참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왜 시 오브 코리아 읽기 싫어? 이 청해는 말이죠. 블루시는 19세기 미국은 한일 간의 바다는 한국해로 불렀고요. 동국해는 청해로 불렀어요. 좀 맑거든. 저쪽은 누렇고요. 저 발에 황해는 누렇고, 이쪽은 맑아. 저쪽 양장, 이쪽은 좀 맑고. 그리고 청나라잖아, 청나라. 그래, 블루시란 거야. 근데 블루시를 하잖아. 그 코리아시를 왜 이렇게 싫어해? 한국 사람 아니야? 한민족 아닙니까, 당신들? 318개나 코리아시가 있는데. 그 다음 이거. 이건 더 중요합니다. 아까는 한국 쪽에 붙어 있죠. 한국 쪽에. 근데 이건 정중앙에 조선해 돼 있죠. 이 지도를 일본이 직접 항해하고, 그리고 매일 19세기 중반이야. 1862년까지 일본은 물론 일본 별칭 동해도 아니라 한국의 바다로 딱 확고히 각인되어 있잖아요. 조선해.
딱 가운데. 그죠? 큰 겁니다, 이건. 이 1615년에서 1873년 서양각국의 한국해 표기지도는 193점, 한국만 표기지도는 135점입니다. 합계 318점에 이릅니다. 일본의 표기는 232점, 독일은 0점. 반면에 1805년에서 1910년 일본의 조선의 한해 표기지도는 27점, 그리고 1897년에서 1908년 대한제국의 대한해 표기지도는 2점은 철저히 외면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의 별칭은 동해를 고집합니까? 일본과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가 배라면 독도는 그 배꼽입니다. 우리의 배꼽인 독도를 지키려면 배 이름부터 한국해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일본은 버젓이 일본어로 부르고 있어요. 일본의 별칭을 버리고 한국해를 부른다면 독도뿐만 아니라 한해간의 온 바다가 한국의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독도만 우리 땅으로 째째하게, 우리 땅이 뭡니까? 한국 땅이라 해야 되지 매달 이유가 없죠. 더구나 남한 육지 면적의 10배 달하는 한해간의 바다는 국제법상 한국의 내수 인정될 수 있는 역사적 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안이 모든 국가에 속하고, 그래서 역사적 만은 이 내수 인정됩니다. 한국만 표기지도 135점이 돼요. 영국 50점, 미국 48점, 프랑스 18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스웨덴은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한국의 호수로 돼 있어요. 한국의 호수로. 한국 호야, 호. 그 서구 열강한 한인의 바다라 한국에 대해 걸프오브 코리아로 인식했어요. 일본만로 표기한 이들은 나싱 하나도 없어요. 일본의 별칭이자 보통 명사인 동해를 버리고 한국해로 불러야 하는 현실적 핵심 이유와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배라면 독도는 배꼽이고요. 우리의 배꼽인 독도를 지키려면 배 이름부터 한국어로 불러야지 동해로 불렀을 되겠습니까? 일본은 버젓이 일본어로 부르고 있고요. 일본의 별칭을 버리고 한국어로 부른다면 독도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온 바다가 한국의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독도만 우리 땅으로 째째하게 매달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어로 불러야 하는 현실적 핵심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한 육지 연토 면적의 5배에 달하는 10배니까 반 잘라서 5배죠. 다른 대한민국 해양 영토 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요. 둘째, 국제해양법에 근거해서 동쪽 200해리까지 한국의 영해와 배투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어서 독도 문제를 더욱더 진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21세기 이전에는 세계는 이 바다를 한국해로 불렀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동해라 부르고 있으며 현대 세계는 일본어라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가 바다 이름을 정해왔는가? 언제까지 나무 이름으로 자기 바다를 불러야 하는가? 자, 발해는 국호의 바다, 추수는 바다입니다. 발해. 국호의 바다를 품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국호는커녕 일본의 별칭인 동해로 자기 바다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명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며, 인식의 문제는 결국 역사와 주권의 문제, 해양 영토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국의 명칭 수요는 단순히 국제 표기를 둘러싼 외교적 문제로 볼 일이 아니고요. 해양을 제패한 백제, 발해제국, 신라말, 고려, 장보고 있잖아요. 고려제국 같은 해양대국을 건설했던 한반도 역사를 계승하는 국가 자존에 관한 문제고요.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영해의 이름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21세기 해양강을 외치는 공안 구애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통일들의 명칭은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으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 부르지만 외국인들은 코리아로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19세기 말까지 국제통영 해양 명칭인 한국해 또는 한국만으로 원작 해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는 한국해와 한국만의 병기를 강력 주장하면서 협상의 궁극 목표이자 마지노선인 동한국해, 이스턴 코리아 시 또는 시 오브 코리아와 일본의 시 오브 재팬 병기를 관철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최근 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흐름은 분명히 중일 갈등의 온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양국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구조적으로 긴장을 증폭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연결고리는 됩니다. 그런데 먼저 지리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대만 해협은 일본의 남서도서, 특히 오키나와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만약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그 여파는 자연스럽게 동중국해와 센카쿠, 우리 자꾸 센카쿠라는데, 네, 그건 일본식 말이고요. 또 떼오이다오, 이것도 중국이야. 그래서 그냥 중립적으로 한국말로 조도,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게 난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센카쿠 하면 말이죠. 우리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제3국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조도 이렇게 보는데 해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대만 때문에 일본하고 이 온도가 점점 더 끌어올라간다? 그보다도 일본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만이 자꾸 일본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일본의 5번째 섬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친일적인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고요. 친중적인 국민당은 야당이고. 그래서 그걸 견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 변수는 이 기존 갈등의 전략적 긴장을 더하는 요소이면서 또 원초적 요소예요, 사실은. 원초적 요소입니다. 원인이면서 또 결과야. 그래서요. 둘째, 안보 시의 변화입니다. 일본은 대만 협의 안정이 자국 안보와 직결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다시 또 뒤집어서 보면 말이죠. 그냥 핑계야. 너무 하여튼 거시오를 봅시다. 그래서 딱 일본이나 저 중국이나 이 대만이라는 전자 참 좋아. 왜냐면 둘 다 방위비를 이게 핑계가 되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GDP 대비 2% 수준까지 확대하고요. 남서도서 방어력 강화와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대만 문제에 대한 간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런 상호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미일 동맹의 역할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포위 구조로 인식할 가능성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크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만 문제는 단순한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 타이완 그 해협 양안 관계 갈등을 넘어서 미일 대 중국 구도로 확장되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어요, 지금요. 이 과정에서 중일 관계도 항상 긴장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시진핑이 제일 많이 세월을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건성이야. 대만 바로 맞은편에. 복건성. 그 대만 사람 90%가 복건성 출신이에요. 말도 똑같습니다. 바로 앞에 대만이 보여요, 복건성에서. 그래서 15년간 저 근무했어요. 복건성에서 출세했습니다, 사실은. 복건성에서 샤먼에서 저 펑미야로 만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출세했어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그 애착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적대감도 그렇게 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중일 갈등을 직접적으로 폭발시키는 방아쇠라기보다는 기존의 동중국해 조도 갈등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군사적 경쟁심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갈등의 원인면서 결과면서 증폭장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강력한 안보 정책으로 전환 중입니다. 중국을 의식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죠. 일본이 최근 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여러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중국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명합니다. 청일전 때도 그랬고요. 우리의 한국 병탄 때도 그랬고, 조선은 그냥 우리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북경이다. 중국이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둘 다 하여튼 천년간의 상극관계예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주적은 미국이다. 정말 틀린 거고요. 중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R36 관계예요. R36 관계입니다. 그전에 내가 MBTI를 보니까 중국인과 미국인 같은 MBTI더라고요. 이 정도. 그래서 하여튼 여단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시진핑 시대는 그렇습니다. 시진핑은 이제까지 역대 중국 최고 지도자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선명한 힘을 유지자입니다. 2013년 3월달 취임한 이래 지금 13년이 흘렀죠? 일본 공식 방문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 오면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악수합니다.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국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공연하게 꼭 좀 사석에서 그럽니다. 많이 좀 최고 제도에서 좀 접했는데 꼭 좀 한번 손을 봐주고 싶다. 일본을. 이 복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이 저런다. 그걸 공공연하게 말하고들 최고 권력 핵심층에서 전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선 최근 일본의 변화는 규모면에서 뚜렷합니다. 방위비를 GDP 대비 1%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장거리 미사일 보유와 반격 능력 확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큰 전환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군사활동 확대도 있지만 이건 마이너한 거고요. 가장 구조적 변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가입니다. 중국은 최근 20년간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진핑이 제일 중시하는 게 바로 해군하고 로켓 부대. 그래서 우리 해병대 있지만 중국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별 4개입니다. 그죠? 로켓 사령관. 그래서 특히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남서도서 방어와, 그러니까 오키나와 이게 말이죠. 옛날 유구인데, 하나, 둘, 셋, 넷, 점점, 육지 면적은 제주도의 2분의 1도 안 되는데, 이 해양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전체 해양 면적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오키나와 얘기, 이 점점 해가지고, 중국을 태평양을 가로막는 하나의 뭡니까, 이게, 이 쇠사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쇠사슬, 말뚝을 딱 박아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해상교통로 보호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고요.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역할 분담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을 의식한 억지 전략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안보 정책 강화에는 분명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대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성동격서야. 대만 괜히 핑계대고 말이죠. 예, 중국에 이 36개 있습니다. 지상마회라고. 뽕나무를 가리키면서 회나무를 욕한다고. 대만을 가리키면서 일본을 욕하는 겁니다. 중국은 정치.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을 가리키면서 중국을 욕하는 거예요. 다만 일본 내부 논리를 보면 중국 봉쇄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한 자율 방위력 강화라는 설명을 더 강조하고요. 해양교통로 보호, 사이버 우주 영역 대응, 회색지대, 분쟁 대비 등 포괄적 안보 환경 변화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과 긴밀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군사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이중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 강화는 중국을 중요한 전략적 변수로 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공격적 견제라기보다는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억지력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이고요. 일본은 중국을 침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고 방어 차원이에요. 공공연하게 중국이 시진핑 정권의 해양 제국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일 긴장이 더 고조된다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야, 이거 우리 절대로 말이죠. 우리 이상하게 말해 태진의 강박관념에 젖어 있어요. 친일하면 반중해야 되고 친중하면 반이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이게 사실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피해식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지만은 상당히 발생할 대전을 하면 말이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입지 조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계 1, 2, 3위가 다 이 옆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친미, 친중, 친일해야 돼. 그 친은 뭐냐? 뭐 시다바리 친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대등한 친구로서 친. 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우리 또 한국인의 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네, 조화와 타협, 균형, 조율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발 말이죠. 근데 많이 그러고 있어 보면요. 그냥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러지 마세요. 세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보완제야. 대체제 아닙니다. 대체제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일본 사실 배울 점 참 많은 나라예요. 참 많은 나라들이야.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안보와의 압박이에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고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 근데 중국은 이렇습니다. 한미 동맹은 참을 수 있다. 오케이. 또 좋다 이거야. 근데 일본이 살짝 끼어드는 한미일 동맹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묵과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한미동맹이지 한미일 동맹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자꾸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우리 손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약 동중국해나 대만 인근에서 긴장이 군사적 위기로 번질 경우에 미국은 동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공유, 후방 지원, 군수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경제적 압박이 더 큽니다. 사실 저는 말이죠. 계속 시진핑은 대만에 대해서는 엄포지, 직접적으로 무력 침공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제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육국 상대국 하나이며 반도체, 배터리, 화학 등 핵심 산업이 깊게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 한국이 안보적으로 미국, 일본과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중국이 비공식적 규제나 통관 지연, 소비 위축 등의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케이. 자, 쭉 분석해 보세요. 다시 한번 또
분석해 보면은 근데 일본과 밀착항선 못 참아. 그래요. 그 옛날 사드도 말이죠. 롯데에다 맡겼잖아요. 롯데는 뭐면 중국에서는 물어봅니까? 일본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수단이 외교적 메시지로 활용된 적이 많이 있어 왔죠. 계속. 그래서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외교적 균형의 부담입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국제교원과 평화적 해결을 기지하면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균형적인 전략을 전 정권에서는 유지하지 않았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의 부채, 부채 밑을 뭐라 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균형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일 긴장이 군사적 충돌 수준을 격화되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NCND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만 변수까지 결합되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근데 결국 한국이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되고 태세의 준비는 해야 돼. 안보는 동맹이고 경제는 중기란 이중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선택은 흑백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흑백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법 아닙니다. 사안별, 수위별 대응이란 회색지대에서 중간지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격화될수록 외교적 공간은 좁아지고 메시지 하나, 표현 하나에도 전략적 계산이 필요해지는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말이죠. 우리는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 같은 그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미, 용중, 용일 해야 됩니다. 중일 갈등을 이해하려면 동중국해 문제와 센카쿠 해역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해역이 갖는 군사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와, 이거 말이죠. 이게 사실 지도를 보면 이 센카쿠가 뭐냐면 이 오키나와 유쿠 열도의 군도에 한 300여 개 된 섬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 대만 쪽에 있는데 이게 이 협정에 의해서 그걸 싹 다 유구를 다 일본에 넘겨줬어요. 근데 행정착오로 이 조도, 이 센카쿠, 뼈다오 이것이 어중간한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과거 40년 전에 중국이 아닙니다. 마치 300년 전에 천상천하 유화독전 대청제국 같아요. 점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센카쿠 청각과 뼈다오만 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선과 면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고 공무원이 부르짖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그 센카쿠, 조도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를 포함한 140여 개 ryukyu 군도가 전체가 중국 영토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인민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거 요구하자 이거야. 왜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국제법도 약간 문제가 있긴 있어요. 1972년 오키나와 반환동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니 센카쿠는 물론 ryukyu 군도 내 140여 개의 섬과 해역 전체를 송두리째 중국에 반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면 제가 2012년에 중국의 습격 한중일 해양 삼국지 좀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스테디셀러인데 중국의 습격 그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이 조그만 센카쿠가 아니야. 전체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왜? 중국이 하나하나 막혔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못 가. 그래서 전부 다 돌리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ryukyu 원래 오키나와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엄청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떠나가지고 이 가치를 볼게요. 군사적 가치부터 보겠습니다. 이 동중국해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연안 방어를 넘어서 원양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센카쿠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오키나와 쪽에서. 그래서 반대로 일본에게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남서도서 방어선의 핵심 구역입니다. 이 해역을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해군 공군의 작전 범위, 미사일 배치, 감시, 정찰 능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대만 해협 유사시 군사적 긴장이 확산될 수 있는 연결지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만에서 5년 살면서 대만 제일 북부에 저기 보이는 섬이 있어요. 바로 그게 일본 섬이더라고요. 오키나와 제일 남단에 있는 섬. 그게 깁니다. 가오시마현부터 쭉 한 500km 쭉 점점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도 상당합니다. 첫째,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입니다. 이 센카쿠 열도 200해리 EEZ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런 광범위한 해안 자원 개발권과 어업권. 그러니까 이게 어업권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업권이고 대륙붕입니다. 해저 자원입니다. 그 동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 배당량이 어마어마하게 배양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부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심하고요. 셋째, 해상교통로입니다. 동중국해는 정말 한국, 일본, 중국을 연결한 주요 무역 항로이며 에너지 수송선도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이곳의 안정성 동북아 경제 전체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호도도 그렇습니다. 이호도에다가 한국이 어떤 기지를 설치하면 꼭 이 동중국해하고 황해를 지나가는 딱 길목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해역은 단순한 영토 상징이 아니라 해양 주권 군사적 영향력 자원 확보 물류 통제권이 결합된 전략 공간입니다. 그래서 중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이 지역이 중심 무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작은 섬이지만 그 주변 바다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역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 영토 문제인가요? 아니면 해양 주권과 자원 문제가 더 큰 쟁점인가요? 자, 이거 가지고 말이죠. 중국 이호도 제 평생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이호도, 제주 이호도 해양 면적을 1만 평방킬로미터 더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군 참모총장 합참의장한테 이순신 황금배 상도 받고요. 그랬는데 이 말 동중국해하고 이 센카쿠 해역을 둘러싼 이 갈등은 겉으로 보면 영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마어마해요. 해양 그러니까 200헬입니다. 자, 조그만 더블 베드만한 현초, 암초 아니고 현초가 있을 때 평방 9제곱미터만한 사람이 사는 현초가 있을 때 200캐리를 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영토만한 어마어마한 영토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해양 권리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국제해양법상 섬을 실을 지배하면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EZ 안에서는 어권, 해저 자원개발권, 해양조사 권한 등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이 다투는 핵심은 단순히 섬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광대한 바다, 관할권입니다. 자원 문제도 큽니다. 동중국해는 천연가스전과 소유구 매장 가능성이 제기돼 왔고, 지금 그러니까 상하이 앞바다에 보면 이 천연가스 뽑고 있어요. 만큼 동중국해거든요. 동중국해는 동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가스전 개발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형성도 있고요. 또한 이 해역은 어업자원이 풍부해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조산군도로 해가지고요. 주산군도 절강산 앞바다에 있는데 거기만 어업자원이 풍부해요, 사실은. 거기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하고 식량 안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이게 군사적 가치까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토 문제의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유권은 국내 정치와 민족주의 정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구조로 보면 핵심은 섬 자체라기보다는 해양 주권과 자원 그리고 장기적 영향력 확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이 센카쿠, 떼오다오, 조도에 누구 편을 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말이죠. 여기서는 일본 편을 들어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뭐 친일일까? 반대로 쓴 거 아닙니다. 독도에 대해서 우리 영토 주권을 확보할 그런 논리적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왜? 현재 센카쿠는 일본이 영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살고 있고 일본이 점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을 우선하는 겁니다. 이걸 뺏어가지고 중국에 원래 중국에 했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독도 모순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는 조도 센카쿠는 일본 측 입장을 이제 서는 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 독도 그리고 한국해 해양 영토 수호와 확보를 위해서 이게 더 정확한 현명한 노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바다에 가라니 싫었고 그리고 작년시지 때는 이 바다와 한국해가 인접한 상하이에서 그리고 타이베이에서 대만에서 외교원으로 일했고 그리고 중년에는 한국해 관련 이호도 관련 그리고 독도 관련 이 논문을 썼고 또 책도 지금 한국해 고래의 바다 그리고 코리아시 왜 동해안이나 한국해인가 그리고 한국해 고래의 바다 그래서 이 한국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여생을 국가 상징과 우리 국토 해양 영토 국법 국문 국사 국학 바로잡기에 바칠 것을 각오하고 신일사구시 스마트 민족주의 신실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천시까지 계속 책을 쓰다가 죽을 각오로 여생을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